그 다음 사흘 동안 죽음은 지하의 방으로 달려가 서둘러 편지를 쓰고 붙이는 일을 하는 시간 외에 음악가의 그림자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림자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빛이 사라지면 자기 자리를 잃고 그 즉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림자라기보다는 바로 그가 숨쉬는 공기였다. 죽음은 첼리스트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택시에 그와 함께 앉아서 갔다. 그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 주인이 오자마자 멋대로 감정을 드러내는 걔를 자비롭게 바라보았고, 그런 다음에 놀러 오라고 초대를 받은 사람처럼 그곳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움직일 필요가 없는 존재에게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녀는 바닥에 앉건 옷장 꼭대기에 앉건 상관이 없다. 오케스트라 리허설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곧 어두워질 것이다. 첼리스트는 걔에게 먹이를 준 뒤 캔 2개로 자신의 저녁을 준비했다. 가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열하고 부엌 식탁에 볼을 깔고 나이프, 포크, 냅킨을 늘어놓고 잔에 포도주를 조금 따르고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고 포크로 뜬 첫 음식을 입에 넣었다. 걔는 첼리스트 옆에 앉았다. 주인이 남겨 손에 담아주는 것이 걔의 후식이 될 터였다. 죽음은 첼리스트를 본다. 사실 그녀는 못생긴 사람과 잘생긴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자신의 두개골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열장 역할을 하는 우리의 얼굴 밑에 두개골의 윤곽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죽음의 눈에 우리는 모두 똑같이 못생겼다. 심지어 우리가 미의 여왕이나 그에 상응하는 남성일 수도 있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첼리스트의 강한 손가락에 감탄한다. 왼쪽 손가락 끝이 차츰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어쩌면 약간 못이 박혔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공평해질 수 있다. 여기 왼손이 그런 예다. 첼로에서 힘든 일은 도맡아 하지만 관객으로부터 받는 찬사는 오른손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첼리스트는 설거지를 하고 탁자보와 냅킨을 조심스럽게 접어 찬장의 서랍에 넣어두었다. 부엌을 나서기 전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걔가 첼리스트를 따라 음악실로 들어갔다. 죽음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극장에서 우리가 추측했던 것과 달리 첼리스트는 바흐 모음곡을 연주하지 않았다. 언젠가 첼리스트는 오케스트라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동료들은 농담 삼아 자신의 음악적 초상이라고 할 만한 곡을 찾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무소로그스키의 사뮤엘 골덴베르크와 슈밀레의 초상, 무소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에 나오는 한 곡이자 하르트만의 그림 제목, 같은 유형의 초상이 아니라 진짜 초상. 그때 첼리스트는 음악에서 그런 일이 진짜로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자신의 초상은 첼로 곡이 아니라 쇼팽의 에튜드 가운데 가장 짧은 곡, 즉 9번 G 플랫 장조, 작품 번호 25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동료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첼리스트는 다른 어떤 곡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쇼팽은 58초 동안에 그가 절대 만나볼 수도 없었을 사람에 관하여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재치 있는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은 친근한 농담으로 그를 58초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별명은 너무 길어 정착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58초만 써서 대답하겠다고 결심한 사람과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첼리스트는 친구 사이의 이 시합에서 승리를 얻었다. 첼리스트는 자신의 집에서 제3자의 존재를 느끼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서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소박하게 산 사람이라도 뭔가 내용을 담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피하려는 듯 피아노에 앉아 청중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잠깐 동작을 멈춘 다음에 쇼팽의 곡을 치기 시작했다. 악보대 옆에 반쯤 잠든 채 누워있던 걔는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폭풍 같은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아마 전에도 들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야기가 자신이 주인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새로 보태주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죽음,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음악, 특히 같은 작곡가의 장송 행진곡과 베토벤의 3번 교향곡의 아다지오, 아사히 악장을 자주 들은 죽음은 그 긴 생애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내용과 그것을 말하는 방식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음악을 듣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죽음은 그것이 첼리스트의 음악적 초상이든 아니든 별 관심이 없었다. 사실 첼리스트가 마음속에서 사실이든 상상한 것이든 어떤 유사성을 만들어내 강변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죽음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그 58초의 음악이 평범하든 특별하든 모든 인간의 삶을 박자와 선율로 치환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비극적 간결성, 그 절망적인 강렬함, 그리고 또 공중에 걸린 채 남아있는 과로 같은 아직 못다한 이야기 같은 마지막 화음 때문이었다. 첼리스트는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 주제 넘음의 죄에 빠져들었다. 모두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초상에서 자신의 얼굴, 오직 자신의 얼굴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물의 표면에만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주제 넘음은 또 정반대로 즉 겸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면 나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망설인다. 주제 넘음과 겸손 가운데 어느 쪽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가려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려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첼리스트를 관찰한다. 그의 표정이 그녀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면 두 손이. 손은 펼친 책과 같기 때문이다. 손금보기에서 제시하는 진짜 또는 상상의 이유들, 즉 심장선이니 생명선이니, 그래, 생명. 신사숙녀 여러분, 제대로 들은 거다. 방금 생명이라고 했다.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다. 손은 펼치고 접힐 때, 애무하거나 때릴 때, 눈물을 닦아내거나 웃음을 감출 때, 어깨에 올려놓거나 작별 인사로 흔들 때,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잘 때, 걸을 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죽음은 관찰을 끝내고 나서 주제 넘음의 반대말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세상의 모든 사전이 맹목적으로 그렇다고 맹세를 해도 마찬가지다. 가엾은 사전들. 사전들은 자신과 우리를 존재하는 단어들로만 통치하려 한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많은 단어들이 빠져 있다. 예를 들어 주제 넘음의 정반대여야 하는 이 단어.
그러나 고개 숙인 겸손은 결코 아닌 것. 그럼에도 첼리스트의 얼굴과 손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말해줄 수 없는 이 단어.